이제 테슬라 자동차가 지금 이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뭐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하고 엮인다든지 아니면 요즘 애플하고 엮인다든지 하면은 뭐 주가가 막 천정부지로 뛴다든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기대를 거는 건 알겠지만, 사실 테슬라의 어떤 성공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슷하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테슬라 혹은 애플 아니면 미래자동차 관련한 어떤 회사들의 어떤 옥석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분석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는 역시 테슬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에 대한 책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쇼크라는 의미를 말을 거기다 붙인 것은, 이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앞으로 우리 산업의 5년, 10년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라기보다는 사실은 움직이는 거대한 컴퓨터. 과거에 이제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왜 다른 유수의 그런 어떤 휴대폰 업체들이 거기에 대항을 못하고 다 무너졌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아이폰 이후에 스마트폰 시대가 오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가져올 그러니까 자동차판 아이폰 쇼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이폰에서는 어떤 통신의 영역에서 머물렀지만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모빌리티, 이제 앞으로 이제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제 계속 발전이 되겠죠. 모빌리티 서비스, 그 다음에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통신에 관련된 거, 데이터, 통신, 인포테인먼트,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전 지구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가 에너지 기업이기도 하죠. 솔라시티라는. 그럼 이제 그 에너지에서 앞으로 이제 친환경 또는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의 시대라고 앞으로 하는데, 이것이 테슬라하고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 미래에 먹을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모빌리티, 통신, 에너지, 이게 다거든요, 사실.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테슬라가 앞으로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먹고 살아오는 이 산업 전반에 대해서 영향을 엄청나게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테슬라 쇼크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샌디 먼로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70대의 유명한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테슬라의 모델 3를 뜯어보고 그걸 유튜버에 자기가 이제 느낀 바를 전문가적 관점에서 나눠서 보여준 그런 유튜브 동영상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제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죠. 근데 이 샌디 먼로라는 사람은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한 30-40년 동안에 이제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를 뜯어보고 그 경쟁력을 분석하는 일을 해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일을 해온 사람이죠. 신문에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어떤 충격과 좀 감명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자동차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100년 전에 헨리 포드 때서부터, 또 이 사람이 포드 자동차 출신 엔지니어거든요. 전체적인 자동차 미국의 역사를 다 꿰고 있는 거죠. 옛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의 환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니죠. 이 샌디 먼로라는 사람은 일론 머스크를 100년 전 헨리 포드의 환생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제가 느꼈던 건, 전문가라는 것은 단지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역사를 꿰고 있으면서 그 역사에서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를 지금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평생 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만 다뤄온 전문 엔지니어인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사라지고 전기차 시대가 온다 그러면 섭섭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단 한마디로 전혀라고 얘기했어요. 전혀 섭섭하지 않다. 예를 들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넥타이 안 매고 지금 티셔츠 차림으로 밤에 이렇게 줌으로 인터뷰하고 있는데 당신 넥타이 안 매고 나랑 인터뷰해서 섭섭하냐.
옛날이 그립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립지 않죠. 나 하나도 그립지 않다. 난 오히려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것이 너무 기대가 되고, 그리고 사람은 정체되는 순간 죽는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새로 이제 도래하는 시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으면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나는 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정체돼서 죽고 싶지 않다. 아직도 나는 계속 배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70대 중반의 이 내연기관차 중심의 최고 전문가인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거기에서 저도 많은 어떤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책을 쓰면서 제가 원래는 자동차 산업 중심의 취재를 해왔던 기자이기 때문에 내연기관 자동차 쪽에 취재원들이 아무래도 많죠, 당연히. 그런데 이 기회에 이제 그 IT 쪽 분야에서 자동차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그럴 때 제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고 굉장한 희망이 샘솟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쪽은 연령층이 자동차 업계에 비해서 낮고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취재로서 단순히 이제 책을 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재를 해서 이제 책을 엮었을 뿐이지, 사실은 업계에서 갖고 있는 어떤 많은 인재들과 비전과 거기에 몰리는 그 돈의 어떤 규모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동차 산업만 취재하느라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이 변화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알지 못했구나라는 반성과 그다음에 큰 자극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는 사실은 어떤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 요청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사랑했고, 그래서 자동차에 관련된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일본어, 독일어, 영어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책들을 꽤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좋아하기도 하고 축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문사에 들어오면서 제가 조선일보에서 자동차 담당으로 한 8년 정도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자동차 산업도 열심히 이제 취재를 했었단 말이죠. 자동차 산업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하게 깊고 넓은 산업이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고용으로 연관돼 있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과 인재와 어떤 국가적인 어떤 국가적인 중요성 같은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산업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산업이 아시다시피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과거의 스마트폰처럼 모빌리티를 통한 서비스, 모빌리티와 서비스, 그 다음에 이게 통신, 에너지, 이게 다 연결되니까 이건 뭐 단순한 자동차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이죠.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규모가 훨씬 큰 산업인데, 이것이 이제 모빌리티, 통신, 에너지로 다 연결됨으로써 어마어마하게 더 커지고 큰 변화를 이제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쇼크라는 말을 제가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당연히 쇼크고요. 다만 이것을 알 사람들은 벌써 다 알지만 일반 소비자들이나 독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게 올 것인가에 대해서 모를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전문가들을 많이 인터뷰하고 취재를 함으로써 앞으로 올 충격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지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반드시 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글을 쓰고 기사를 쓰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쇼크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충격을 아직까지 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지난 100년간에 석유라는 에너지 산업과 다 연결이 되어 있었죠.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수단은 뭘까요? 자동차죠. 자동차가 석유를 가장 많이 소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와 지금까지 지난 100년간의 에너지 산업은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자동차가 이제 전기차로 바뀐다면은 이것이 석유 산업, 석유 비즈니스 자체가 이제 전기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산업으로 크게 바뀌는 것과 한 세트로도 바뀌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크게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 산업의 주축이 뭡니까? 자동차 산업, 또 석유 화학 산업, 반도체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한꺼번에 다 연결이 돼서
급격하게 휩쓸려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통신이라든지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테슬라와 연결을 잘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당장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테슬라가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라는 우주 로켓 기업을 갖고 있죠. 이 로켓 기업을 왜 만들었을까요? 물론 일론 머스크가 화성으로 이주한다라는 이제 굉장히 다소 허황되지만 굉장한 꿈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일어날 일은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저궤도 위성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벌써 저궤도 지구 저궤도라고 하면 이제 한 500km 정도 되는, 다시 말해서 지구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어떤 고정되어 있는 것과 다이렉트로 통신을 했을 때 그 어떤 데이터의 지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수준을 말해요. 그 이제 높은 정지궤도 위성들은 너무 높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연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궤도 위성을 벌써 1000개 이상을 띄웠습니다. 어떻게 1000개 이상을 벌써 띄울 수 있었느냐? 당연히 스페이스X라는 자기 로켓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로켓 하나에 수백 개씩 얹어서 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자동차 기업이나 통신 기업들은 일론 머스크만큼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엄청난 숫자의 저궤도 위성을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벌써 일론 머스크는 벌써 1000개 이상을 띄웠고요.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따르면 2025년까지 12,000개를 지구 저궤도에다 띄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테슬라는 자기네 차에 지금 테슬라 자동차가 전 세계에 한 130만 대 정도 깔려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25년쯤 되면은 글쎄요, 한 1000만 대까지도 많으면, 희망적으로면 전 세계에 1000만 대 정도의 테슬라 차량이 깔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10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전기차로서도 중요하고 또 자율주행차로서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띄워져 있는 12,000개의 저궤도 위성과 데이터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다시 말해서 통신혁명이 테슬라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에 지금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사실은 굉장히 크고 많은 인재들과 돈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국내 위주로만 움직이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를 통해서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책을 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쇼크라는 단어는 쓰지 않는 게 더 이상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비하고 갖춰야 할 요소들은 제 생각에 지금 어떤 것들이 완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이 잘 해왔고요.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번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을 취재하고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분야에서도 역시 똑같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누구도 지금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부터 시작이고요. 테슬라 쇼크로 인해서 앞으로 모빌리티 산업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기업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우리 기업의 리더들이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과 어떤 자세를 갖고 대처해 나가느냐. 절대 자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축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대처를 해나가고 미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산업을 키우고 우리 한국의 어떤 부를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한 가지 문구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 맨 마지막에 제가 쓴 것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인데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고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그래요. 세계 유수의 어떤 엄청난 기업들도 다 미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기업은 없습니다. 최근에 도요타 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사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작년 CES에서 이제 한 말인데요.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수정 구슬이 있다면은 지금 나처럼 그 수정 구슬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미래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 같으면 그 내부에 37만 명의 직원이 있고요. 전 세계 자동차 회사 중에 현재 기존 회사들 중에서는 가장 잘한다는 회사예요. 미래에 대한 대비도 30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한다는 그런 회사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회사의 수장조차도 미래를 알 수 없어 너무나 지금 괴롭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애플 같은 회사도 그렇죠. 애플도 사실 앞으로 애플카를 만든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 애플이 차를 만들 수 있을지, 혹은 만들어서 정말 2007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과 같은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테슬라가 너무 예상보다 빠르게 지금 자기들만의 제국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요. 이것을 잡기 위해서 사실 애플을 비롯해 다른 IT 업체들,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지금 쫓아가서 반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다들 절치부심하고 있는 상황일 뿐이에요. 아무도 누가 어떻게 될지,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상이 어떤지, 테슬라가 현재 벌리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것들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일을 일으키게 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외부, 해외, 또 외국의 뭐 자동차 회사가 됐든 부품 회사가 됐든 IT 회사가 됐든 합종 연결을 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어떤 지금 회사들도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는 회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위축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자만할 필요도 없죠. 테슬라라든지 앞으로 자동차 업계, 모빌리티 산업에서 일어날 일들의 어떤 충격, 중요성에 대해서 이것을 비하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전혀 없고, 담담하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